초신성에 의해 슈퍼노바. 사실은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하면은 새로 생기는 엄청 큰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별이 죽을 때야. 이렇게. 근데 갑자기 너무 큰 빛이 나타나니까 없던 빛이 생긴 것 같아서 초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133페이지 오른쪽 먼저 잠깐 볼게요.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죠. 글의 종류는 수필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필은 갈래상 교술 갈래에 해당을 합니다. 성찰적이고요.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색적 깊이 생각하고요. 뭔가 교훈을 준다라고 합니다. 초신성 폭발과 원소들의 생성 과정, 별이 폭발하면서 원소가 생기고 그 원소를 받아서 지구의 생명체가 생기는 거지.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하고 외워두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을까?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사회 환원의 가치. 나누면서 삽시다. 갑자기 얘기가 너무 확 뛰는 것 같은데요. 잔잔하게 글이 잘 흘러가고 있다. 특징,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여 나눔과 사회 환원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유추, 얘네가 그러니까 쟤네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인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의 종류 뭐 있냐면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 이렇게 5대 원소. 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설명해 주는 것도 있구나.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 이 글은 우주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초신성의 역할을 설명하고 초신성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은 뭡니까? 라는 것에 관해서 쓴 글이다. 큰 별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를 우주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우주의 생명이 생겨날 수 있었고 사람 몸을 구성하는 원소도 생겨날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 사회도 초신성으로부터 나눔과 사회 환원의 가치를 배워 각자의 삶과 공동체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초신성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유추의 방식이 쓰여져 있는 거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본문 시작하도록 할게요. 학생은 박씨군요. 그럼 본은 어디입니까? 네, 본은 뭐뭐입니다. 밀양 박씨가 제일 많으니까. 본이 어디라고요? 여기입니다. 본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요렇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했죠. 내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학생이 어리둥절했었다. 일단 첫 번째 확인할 거. 나는 누굽니까? 수필에 나는 글쓴이 자신이지. 아, 맞아. 수필이라는 것 자체가 1인칭의 문학이었었지. 어쨌든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학생이 어리둥절해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글쓴이의 행동이 호기심을 자아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처음의 세 줄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의 대화를 괄호 열고 인용해 놓았습니다. 라고 써놓을 수 있겠지. 왼쪽 봅시다. 문답법을 활용한 내용 전개. 글쓴이는 중간에서 위에 있죠. 대화 장면을 제시해서 글쓴이는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의했을 때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고 주고받은 대화를 직접 인용했고 대화를 직접 인용하면은 왠지 그 다음 대화가 궁금하지 않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미리양박씨요. 같은 얘기 또 물어보고 있죠. 상식 통념과 다른 새로운 의도를 제시할 것. 아, 이 아저씨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밀양박씨, 김해 김씨, 경주 최씨 이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구나. 뭘까? 궁금.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에서 문답법이 자주 쓰일 겁니다. 물어보고 대답하고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고 관련 내용의 답을 밝힙니다. 문답법을 하면 누군가 물어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그거에 대답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 단락별 화제를 선명하게 제시하고요. 쉽게 예측하고 이해할수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누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요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 밑으로 또 내려가서 본문 계속 보러 갈게요.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인이다. 국어 시간이지만 요거 5개의 원소 정도는 외워줍시다. 기본 상식 정도 아닌가?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인. 원자 개수로 치면 수소가 전체의 63%, 수소에다가 괄호. 수소의 개수는 제일 많아. 하지만 제일 가볍지. 질량으로 치면 산소가 26%, 무겁기는 산소가 제일 무거워. 산소에다가 괄호. 철, 마그네슘, 나트륨도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도 여러집니다. 체크. 그러면 이러한 원소는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이러한 부분, 질문하는 것들. 질문을 하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우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는 괄호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대략 3분 사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빅뱅 이론, 아주 무한히 작은 한 점에서 무한히 높은 압력에 의해 그걸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빅뱅 이론을 정립한 조지 가모 교수는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었는지 밝혀냈었다. 초기 우주에서의 가장 먼저 생긴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었구나. 원소기호 1번, 2번이잖아요. 원소기호 번호 매기는 기준은 뭐니? 전자의 수냐? 중성자 수가 아니었나? 그 전자의 수가 맞는 것 같네요. 전자의 수.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몸의 핵심 요소이자 기구를 띄우기 위해 종종 집어넣는 기체고 미래 자동차 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주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수소. 수소의 특징 어마어마하네. 수소에 대해서 알려주었죠. 우리 몸의 핵심 요소다. 1. 기구를 띄우는 데도 쓴다. 자동차 원료로 쓰고도 있다. 우주 질량이 70%다. 라면서 수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수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주 초기 처음 3분간 만들어진 우주에 고루 뿌려진 후 우리 몸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현대 우주론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지. 지금 인류의 지식으로선 빅뱅 이론이 우주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거지. 더 적합한 이론이 나오면 다른 걸로 대처가 되겠죠.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시 체크.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그렇지. 우리 원소기호 엄청 많아서 칼카나마, 아나철막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수소와 헬륨 2개 나머지는 어디에 왔어요? 너무 궁금할 만하지. 바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다. 탄소, 질소,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완전 설명문인데 탄소, 질소, 산소는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은하 내에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약 1000억 개, 보이는 우주 내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보다 별의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얘기하던데. 보이는 우주, 작은 별에는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빛을 만드는데 작은 별, 수소 핵융합,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수소가 고갈이 되면 헬륨을 핵융합해서 탄소를 수소 다음에 뭐 써먹는다? 헬륨. 헬륨 다 써먹으면 뭐 한다? 탄소. 탄소를 통해서 또 무엇을 만든다? 산소. 이렇게 만듭니다. 특징은 뭐예요?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가면 갈수록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겁니다. 철은 훨씬 무겁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 일부는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일부는 수명을 다하는 별의 핵을 이루며 최후를 장식한다. 작은 별의 최후는 작은 별,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은 별은 탄소까지 만들어낼 수 있구나.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별을 탐사해 보기를 권합니다. 왜?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만들어졌으니까요.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이 탄소고 경도가 매우 높다. 아주 단단하다. 작은 별 죽기 전에 탄소가 단단하게 뭉쳐있다. 다만 중력이 세어서 일단 착륙한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냥 그곳에서 다이아몬드와 함께 평생 살아야 한다라는 점을 미리 알고 탐사에 나서야 한다. 강사님 너무 웃기세요.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과학 원리를 활용해서 흥미를 주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럼 이제 또 궁금하지. 산소보다 더 무거운 애들,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황인, 마그네슘, 철 등은 태양 어디가 있냐? 태양보다 10배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가벼운 별은 작은 별에서, 무거운 원소는 큰 별에서.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보다 짧고 굵은 삶을 산다. 와, 저 별 엄청 밝다. 금방 사라져. 작은 별이 100억 년 살 수 있는 것 비해서 큰 별은 1000만 년 정도로 짧게 살지만 워낙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를 연료로 쓸 수 있고 1000만 년 정도로 짧게.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 다양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낸다. 철을 만든 후 괄호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한다. 제가 밑줄 긋고 있는 거 대충 느낌 받으셨어요? 작은 별은 초록색으로 밑줄 긋고 있고요. 무겁고 큰 별은 파란색으로 밑줄 긋고 있습니다. 그냥 구분하시라 이거지. 이렇게. 쌤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괜찮아. 오른쪽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각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방법과 장소. 첫 번째, 가벼운 원소 대표 수소는 작은 별에서. 다음, 무거운 원소 황소, 인, 철 등은 큰 별에서 핵융합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시자면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물론 탄소와 산소도 순서가 있지만 그 다음 황, 인, 철 얘네들은 크고 무거운 별에서 132, 133페이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학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오른쪽 살펴봅시다.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큰 별 초신성 폭발 일생을 마감한다. 일부 물질은 그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환원이 된다. 폭발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무거운 원소 다 뿌려.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를 우주에 나눠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시 문 그리고 바로 뒤에 답해 주겠지.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와 헬륨 등 극히 단순한 원소 이외에는 갖지 못한 채 태어날 것이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나눠주지 않으면 우주에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을 것이다. 태양도 예외가 아니다. 초신성이 원소를 우주에 나눠주지 않았다면 태양계에선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초신성 덕분에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왜?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 수소, 산소, 탄소, 인, 황 얘네들 전부 초신성에서 온 거니까. 우주 전체로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된다. 아무것도 없어. 무기물 우주가 된다. 유기물이 없다. 유기체가 없다. 생명체가 없게 될 것이다. 기억에 해당되는 이유는 뭐라고 할 거예요? 초신성이 아니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겠네.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에는 이러한 무기물 누구? 수소하고 헬륨 이러한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숨쉬는 것 유기체 다른 말로 생명이 없는 우주가 되는 것이다. 하늘을 보고 외치세요. 고마워요 초신성.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 다른 원소는 모두 크고 작은 별이 제공했다. 색깔 구분해 볼까요?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밖에 다른 원소는 크고 작은 별들이 제공을 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근처에서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이 괄호 열고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별에서 온 그대 맞는 말이지.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에서 태어난 형제로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 라고 따진다면, 그럼 다 우리들 형제인가요? 라고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몸의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몸의 구성 요소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별에서 오는 겁니다. 초신성 폭발하면서 오는 거죠. 이쯤 설명하면은 이제 학생에게 다시 묻는다. 어머, 처음에 나왔던 그 대화의 학생이네. 학생의 본은 어디입니까? 얘 똘똘해. 지혜로운 우리 학생은 곧 수줍게 대답합니다. 학생의 본은 어디입니까? 네, 초신성입니다. 이렇게. 도경이는 초신성 남씨요. 이래. 초신성 홍씨입니다. 그러면 되지 뭐. 우리 사회에는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유추가 사용이 될 겁니다. 유추. 초신성 하는 일은 뭐지? 자신은 폭발하여 희생하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다른 생명체를 태어나게 해주는 존재.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이룩한 재화, 재산, 기술, 지식, 능력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초신성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나누는 사람. 나눔으로 수많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써놓을게요. 유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시.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내용 정리된 것도 한번 보러 갈게요.
134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생명의 관점에서 본 초신성의 역할. 질량이 큰 별이 초신성이 되기 전에 황인 마그네슘철을 생성합니다. 수명이 다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다양한 원소를 우주에 뿌려줍니다. 이러한 원소를 가지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 필요한 원소가 우주에 뿌려집니다. 초신성이 없었다면 무기물만 남아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다른 색깔로 체크해 볼게요. 당신의 본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는 C족의 시조가 난 곳. 이렇게 너네 조상님, 최초의 조상님 어디니? 글쓴이가 생각한 본, 인간이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들의 기원. 그러니까 당신의 본은 어디입니까? 초신성이요. 지구상의 인구는 모두 같은 본을 지닌 형제. 형제한테 나눠주는 거 아깝지 않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는 어떻게 흘러갈 거다? 여러분들 나누면서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겠지. 오른쪽으로 이제 또 다시 넘어갑시다. 언젠가 우리 대학교에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강연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000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오히려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죠.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꼭 초신성 같구나 라고 생각했다. 초신성과 인간의 유사점을 발견했다. 초신성과 인간의 유사점을 발견했다. 초신성에서 출발해서 그런가?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하면 죽으면서 꼬라지 부리는 것밖에 안 되지.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주변을 망가뜨릴 거다. 하지만 초신성은 체크하죠. 그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네. 그런 대답을 듣고 싶겠죠. 하지만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초신성처럼 사시죠 라고 살짝 설득이 들어가 있죠. 초신성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설득의 메시지를 질문의 형식으로 던지는 서리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죠. 유추를 통한 주제 전달. 유추는 겁나 중요합니다. 대상을 유사한 대상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방식,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언지 초신성의 특성의 기초에 제시하고 있다. 법은 울타리 같은 거야.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게도 해주는 거지.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야. 오르막 내리막 있는 거잖아. 그런 게 유추지. 초신성 자연으로부터 훌륭한 사람, 인간의 의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쓸게요. 유추. 이렇게 하나 확인해 놓으면 되는 거지. 데스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너넨 혼혈도 아직 안 되지, 나이가. 그러네. 이 글의 핵심어라고 생각되는 단어, 핵심어니까 중요하겠네. 빨간색. 초신성, 나눔, 삶. 자, 이 세 개의 단어를 써서 요약해 봅시다. 그러면 민규는 확실히 초신성, 나눔, 삶 얘 꼭 외워 놓으셔야 되겠지. 별표. 요약해 봅시다. 초신성은 자신이 만든 원소를 우주에 나눠줌으로써 생명이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초신성처럼 자신이 노력해 이룬 재화, 기술,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누면서 사세요. 끝. 밑으로 내려오죠.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일단 대답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쓸 말은 또 뭐예요? 동그라미 서리법 쓰여 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야 되겠지. 여기까지만 보면 시험 문제는 벌써 2개 나오죠. 윗글 가와 같은 내용 전개 방식 나타난 거 찾기 1, 2, 3, 4, 5번 1, 2, 3, 4, 5번에서 누구? 유추 찾으면 됩니다. 살펴봤더니 1번은 묘사, 2번은 정의, 3번은 대조, 4번은 비교, 5번에 유추 나오면 유추가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된다. 됐어? 다음 질문에 답하며 자기의 읽기 과정을 전체적으로 성찰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생각해보자. 여기는 이렇게 체크합시다. 읽기 과정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 글을 제대로 읽고 있나? 첫 번째, 나 글을 읽는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글을 읽고 있는가? 그냥 재미 삼아서 읽는 책인 거야.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읽는 책, 그거 엄청 꼼꼼하게 하나하나 글자의 의미 따져가면서 읽을 거야? 안 되지. 시험 공부하려고 교과서 보고 있는데 대충 슬렁슬렁 넘기면서 볼 거야? 안 되지.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서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글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읽기 과정에서 자신이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점검. 나는 이렇게 책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중간에 그 방법 바꿔야지. 읽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읽기 방법 조정하면서 읽었는가. 마지막 읽기 목적을 달성했는가.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 점검하셔야 한다. 그래서 의외로 이 단원에선 옆에 거 요 내용이 시험 문제다.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와요? 요거 던져주고 이런 거지. 읽는 목적과 글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하는 건 읽기 중에 하는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시험 문제는 외워놓을 필요는 없이 읽기 전, 중, 후 해서 얘네들 헷갈리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크게 헷갈릴 건 없다. 됐을까? 다음 137페이지 딱히 볼 거 없고요. 130, 140, 100 쭉쭉쭉 넘어가서 38, 39, 40, 41 여기 딱히 볼 게 없죠. 44페이지 144쪽 그대들은 없지? 오케이 기다려. 됐고 145페이지 여기 빈칸 있는 거 한번 채워보시면 되고요. 일단 정치